보시면요. 애저 방화벽 솔루션을 두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둬야 된다면 와프,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뭘 하죠? 제일 앞에서 보호해주면 좋은 것, 애저 디도스 프로텍션이에요. 정문에 오기 전까지, 심지어 그 전에 미리 디텍트해서 잘라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경계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애저 디도스 프로텍션, 애저 방화벽,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로비, 정문을 통해서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가져가는 방법은 바로 NSG예요.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통해서 네트워크 리소스 간에 서로 허용된 트래픽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키텍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제 마우스의 움직임을 좀 잘 봐주세요. 여기 DMZ 허브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우리 회사의 로비가 여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바깥에는 인터넷 구간이고요. 이 안에가 내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문을 도출해 놨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번 문이 열려 있고요. 2번 문, 3번 문, 4번 문 이렇게 이 회사는 문이 4개가 열려 있네요. 퍼블릭 IP를 4개 열어둔 거예요. 자, 제일 처음 하는 프로텍션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모든 퍼블릭 IP에 대해서 디도스 프로텍션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열어놓은 4개의 정문에 대해서, 그쵸? 북문, 남문, 서문, 동문 뭐 이럴 거예요. 디도스 프로텍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그 문으로 들어오는 문지기의 역할을 각각 다른 애저 솔루션들이 하고 있어요. 자, 1번 문은 애저 파이어월이라는 친구가 담당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고 프로텍션을 하네요. 2번 문은 애저 파이어월은 아니고요. 파이어월, VM 같아요. 그죠? 로드 밸런서로 3대의 VM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A사라든지 F사라든지 이런 VM, 파이어월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은 이 3대의 파이어월 서비스가 지키네요.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필터링하고 프로텍션 할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문과 네 번째 문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는 와프라고 불리는 친구를 통해서 문을 단속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요게 우리 회사의 로비예요. 로비 영역. 그렇죠? 이 로비 영역을 DMZ 허브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를 거쳐서 최종 인증받은 요청만 나가죠. 어디로 나가요? 실제 워크로드가 올라가 있는 네트워크로. 그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스폭 받는 거예요. 허브에서 보내진 거를. 그래서 허브 앤 스폭 방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허브 구간 Vnet 안에서도 서브넷을 나눴어요. 서브넷을 나눠서 여기는 파이어월이 사용하는, 그리고 여기는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사용하는 이런 영역으로 나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허브 앤 스폭 방식, 그리고 DMZ 구간, 경계 구간, 로비 구간을 둬서 한번 요청을 검증한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로 드리는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네트워크 보안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를 좀 보면서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저 포털에 오시면요. 검색에서 가상 네트워크라고 치시면 여기 보이시죠? 가상 네트워크가 있어요. 가상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게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우선 경계 영역에 로비 가상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역시 동일합니다. 구독과 리소스 그룹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독과 리소스 그룹을 주고 인스턴스 이름을 YKVNet1이라고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한국 중부에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IP 세팅을 하죠. 자, 디폴트 서브넷이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웹이라고 해서 하나 더 넣을 거예요. 10.1 아이고 1.1.0 해서 24개 영역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db라고 해서 10.1.2.0 입력할 거예요. 자, 지금 뭐 했죠? 이렇게 경계가 되는 로비, DMG 마우스로 그리고 있어서 그래요. 네, DMG 구간에 VNet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VNet 안에 다시 해볼게요. 디폴트 서브넷, 그 다음에 웹 서브넷, 그리고 DB 서브넷 이렇게 해서 디폴트, 웹, 그리고 DB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보안 부분을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오죠? 보안 부분에 디도스 프로텍션 그리고 애저 파이어월 제가 설명드렸죠. 로비, 정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경계 영역을 보호하는 솔루션들이 나와요. 자,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무료 버전에. 그쵸? 표준 버전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반응형 형태로 디도스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세밀하게 디도스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방화벽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사용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방화벽 서비스를 올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방화벽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VNet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VNet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기존에 만들어진 버추얼 머신을 하나 살펴볼게요. 가상 머신, 네, 여기 있네요. 자, 저희가 YKVM1을 모듈 2에서 두 번째 모듈에서 만들었어요. 가상 머신. 자, 여기에서 네트워킹 쪽에 와서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네, 이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 아이고 보이시죠? 그리고 서브넷, VNet, 그리고 서브넷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라고 해서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계가 된, 그죠? 네트워크 보안 그룹, NSG, 이게 NSG예요. NSG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NSG의 내용이 이 밑에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확장을 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인바운드 규칙에 기본적으로 3개가 들어가네요. 이거는 디폴트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여기 300부터 340은 제가 VM 만들 때 3389랑 80이랑 443 포트 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거기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열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3389에 대해서 아이고, 근데 모두 Any to Any로 열렸네요. 너무 넓게 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열려 있고, 기본적으로 선택된 룰을 보면은 제일 밑에 Deny All이 있어요. 그죠? 거부, 모든 요청을 다 거부한 다음에 애저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들어오는 요청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VNet에서 오는 요청을 또 다 열었어요. 자, 인바운드 NSG에서 우선순위는 숫자가 작을수록, 여기 위로 갈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요. 그래서 300이 적용된 다음에 32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단에 deny all로 다 막았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서 열어준 요청들이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 막는다라는 게 될 거예요. 자, 아웃바운드 포트 한번 볼게요. 제가 따로 설정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65,000대 기본 아웃바운드 규칙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deny all 다 했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거 보시면 돼요. allow internet outbound라고 해서 인터넷 연결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VM이 가상머신이 퍼블릭 IP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상머신을 배포하시고 디폴트 NSG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가상머신에서 인터넷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고객사에서는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세요. 아니 어떻게 단절망에 배포한 VM이 인터넷이 되나요? 디폴트 설정이 그래서 그래요. 놀라실 필요 없이요. 여기 위에다가 그죠? 여기 65,000보다 더 높은 기본 룰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더 작은 숫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예를 들면 500 뭐 이렇게 해서 그죠? deny internet outbound를 하나만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인터넷 연결이 되는 거를 중지시키실 수가 있어요. 놀라지 말고 기본 규칙이 그렇다라는 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네, 지금까지 네트워크 연결 보안에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핵심 애저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저상에서 인증을 해주고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는 AD예요. Azure Active Directory. 그래서 Azure Active Directory AAD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인증과 권한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인증과 권한 부여는 다르다는 거죠. 인증은 뭐예요? Authentication이라고 해서 그쵸? 식별하는 거예요. 사람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는 거. 제가 카드키를 회사 정문에 댔을 때 띠딩 엄윤경입니다 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가 인증 작업이에요. 반면에 엄윤경인 걸 확인하고 나서 문이 열리면 그거는 권한 부여가 된 거예요. 인증된 사용자에 대해서 액세스 수준을 결정하는 건 권한 부여, authorization이에요. 인증과 권한은 다르다. 엄윤경이라는 걸 인증하고 그 사람을 들어오게 할지 말지는 권한 부여에서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애저에서 이런 기능은 누가 한다? Azure Active Directory, AAD에서 한다. 자,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윈도우즈에서 액티브 디렉토리, 그쵸? 윈도우 액티브 디렉토리 많이 들여보셨을 거예요. 애저상에서도 같은 이름을 채용을 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서비스다. 물론 유사한 기능을 하죠. 그렇지만 온프리미스에서 사용했던 윈도우즈 액티브 디렉토리의 기능을 그대로 예상하면,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액티브 디렉토리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세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도 LDAP 프로토콜을 지원하나요? 뭐 이런 것들.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도 정책을 구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애저상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인증을 하고 권한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태어난 제품이에요. 클라우드 기반의 인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 웹 인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OAuth라든지 그런. 그렇죠? 그래서 LDAP 프로토콜 아니에요. 하지만 AD가 기존에 했던 싱글 사인온, 단일 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일 주된 역할이에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준다든지 디바이스를 등록해서 관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들도 애저 AD가 합니다. 뿐만 아니라 B2B 인증, B2C 인증이라고 해서 다른 회사에 있는 사용자, 다른 회사, 다른 액티브 디렉토리, 우리 회사 액티브 디렉토리가 아니라 남의 회사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는 사용자도 트러스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인증할 수 있죠. 그리고 B2C,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가 아니라 Gmail, 트위터 뭐 이런 외부에서 사용하시는 계정을 가지고도 대신해서 인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인증할 때 또 심층 방어를 합니다. 다단계 인증, 멀티 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해서 앞자만 따서 MFA라고 해요. MFA. 2번 인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3가지 중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요소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이건 주로 비밀번호가 될 거예요. 패스워드를 한번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한다면 뭐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휴대폰 앱 같은 게 있겠죠. 앱에다가 코드를 보내서 그걸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거. 비밀번호를 제공한 다음에 다시 앱을 가지고 있는 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밀번호를 제공한 다음에 당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뭐가 있죠? 생체 정보예요. 뭐 홍채라든지 지문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에 핸드폰에서 지문을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2단계 이상 인증을 하는 것을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고 애저 AD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에요. 네, 애저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보안 도구 그리고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안 기능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시큐리티 센터라는 도구예요. 시큐리티 센터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 프리미스 서비스도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모니터링 서비스예요. 네, 보안센터, 시큐리티 센터를 애저 포털에서 방문해 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보안 점수를 볼 수가 있어요. 전체 몇 개의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시큐리티 센터는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더 많은 기능들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지 무료 버전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배포한 리소스에 대해서 심각도별로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중간 정도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이런 보안 사항은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하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여러분들이 배포하신 애저 리소스별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배포하신 리소스들을 구성된 설정 이런 것들을 모아서 권장사항을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문제를 고쳐주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로그 같은 걸 수집을 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보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장애가 났을 때 문제 혹은 보안 이슈가 생겼을 때 문제를 디텍트하고 평가하고 진단하고 다시 안정화해서 문제를 종료하기까지 이 스텝에서 시큐리티 센터는 요만큼의 역할을 해요. 감지를 해주고 그 리소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그리고 그게 상태가 어땠는지 진단까지 해주는 것이 바로 보안센터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액션을 보안 권장 사항에 맞게서 취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안정화시키고 문제를 종료시켜야 되는 거죠. 보안센터, 시큐리티 센터는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사용하다 보면, 서비스들을 여러 개 사용하시다 보면
각각의 키와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라라는 게 보안 권장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 다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그거를 쉽게 잊어버리니까 어디다가나요? 엑셀이라든지 노트패드 이런 데다가 그쵸? 텍스트 파일로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다 서버 뭐 IP 이렇게 저장을 해요.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하죠. 이 파일 하나만 분실되면 노출되면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가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비밀번호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텍스트 파일 말고 좀 더 안전하게 중앙 관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앙 관리해 주는 키볼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 보안을 중앙에서 집중해서 클라우드 어떤 중앙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키, 그리고 비밀번호, 인증서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새로 생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임포트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데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데모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대로 넣었어요. 데모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깃에 체크인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DB가 요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제 데모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 컨피규레이션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키볼트를 사용을 하셔서 다시 한번 정상적인 액세스 접근 권한을 제어하면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안은 시큐리티, 보호를 하는 또 다른 애저 솔루션에서 애저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AIP라고 하는 정보보호 솔루션들이 있어요. 이 정보보호 솔루션은 문서라든지 이메일을 분류하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해요. 어떤 서비스가 생각이 나시나요? 뭐 RMS, 그쵸? IRM, 그래서 Information Right Management, 뭐 이런 솔루션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의 문서를 특정 사용자만 열어볼 수 있게 한다던가, 그쵸? 그런 기능에 플러스 관리자가 정의한 어떤 규칙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리자가 문서에 숫자가 4개씩, 그렇죠? 뭐 16자리가 보여지면 이거는 신용카드라고 인식을 하고 민감도가 높은 문서로 분류해야겠다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워드라든지 이런 문서 안에 이렇게 16자리의 신용카드 번호 같은 텍스트가 보여진다면 그거를 자동으로 디텍트해서 컨피덴셜 문서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서 안에 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것,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것을 AI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이 하나 더 나왔어요. Advanced Threat Protection, AT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TP는 뭐예요? 지능형 위협, 손상된, 악의적인 내부자 작업. 그러니까 뭔가 위협이 될 만한 이상 징후를 실제로 식별하고 탐지하고 그래서 탐지가 된다면 그걸 어떤 경고든지 알림을 주는 거예요. ATP는 클라우드 솔루션이죠. 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돼요. 포털이 있고요. 센서가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 인프라, 애저 인프라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분석하는 거예요. 로그를 가지고 이게 악의적인 건지 이상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해줘요. 그리고 포털에 그 정보를 주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싱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포털이에요. 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센서는 뭐냐? 도메인 컨트롤러에 직접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온프리미스, 온프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클라우드다 라고 하면 온프리미스의 도메인 서비스에 센서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포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이런 ATP 기능은 클라우드의 애저 서비스에도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스레드 프로텍션 기능이 있고요. 또 기타 다른 서비스에도 스레드 프로텍션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파스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능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번째 애저 보안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와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번째 애저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거버넌스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리 측면에서 애저 거버넌스 관련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정책이에요. 애저 리소스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회사 수준에서 표준을 만든다거나 어떤 것을 강제화한다거나 할 때 정책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정책을 한번 만들게 되면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리소스들을 평가하고 식별해요. 말인즉슨 정책을 만족하지 않는 리소스들에 대한 정보들을 보고해 준다라는 거죠. 보안센터 혹은 애저 어드바이저 쪽에서도 보안, 그쵸?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책도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정책을 정의하고 할당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정책은 크게 두 단계로 보시면 돼요. 정의 단계가 있고요. 할당 단계가 있어요. 정의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지를 설정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떤 리소스에 설정하고자 하는지를 엮어주는 거예요. 그게 할당이에요. 정책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강제화하고 싶거나 규칙을 정하시는 것을 설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정책을 다 리소스에 하나하나 이렇게 할당하는 건 많은 수작업이 들죠.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정책을 이렇게 한 번에 그룹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니셔티브는 정책들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 묶음을 한 번에 리소스에 할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관리 포인트가 좀 줄겠죠. 정책과 동일하게 이니셔티브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니셔티브도 할당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리소스에 적용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애저 포털에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셔서 정책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보이시죠? 여기 정책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별도로 만든 정책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리소스가 100%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책 쪽에 와서 보시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작 쪽에 정책을 할당하고 정의하는 것. 자, 여기 두 개에서 거의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거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정의를 가서 보시면요. 이미 제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지만 많은 정의와 이니셔티브들을 보실 수 있어요. 많은 정책의 이니셔티브와 정책들의 정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형식을 보시면 기본 제공되는 거예요. 프리빌트인 된 거예요. 저는 정책을 따로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이미 만들어진 정책을 한번 할당해 볼 거예요. 자, 할당을 누르게 되면 정책 할당이 있죠. 위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정책 할당을 누를 거예요. 자, 정책 할당. 여러 개의 정책이 있을 텐데 저는 범위 일단 구독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널 컨섬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 제외하고자 하는 리소스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기본 정책 중에서 정의를 찾아볼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색을 해볼게요. 저는
한국이 아닌 다른 위치, 다른 리전에는 리소스를 만들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치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위치. 자, 여기 세 번째 보이네요. 허용되는 위치. 그렇죠? 이 정책을 사용하면 위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저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자, 선택을 눌렀어요. 그리고 설명에는 한국 중부 지역에만 리소스 배포 허용 이렇게 쓸게요. 자, 정책을 사용하는 걸로 표시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를 줘야 돼요. 제가 허용을 원하는 위치가 어딜까요? 한국 중부였잖아요. 그래서 한국 중부만 허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따로 설정하지 않을 거고요. 다음, 그 다음에 만들 거예요. 자, 이 정책이 할당이 됐어요. 제가 정책을 만든 건 아니고 정책을 할당했어요. 허용되는 위치로 한국 중부에 대해서 범위 어디였죠? 모든 이 인터널 컨섬션에 대해서 되는 거예요. 저 그러면 리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스토리지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디에 만들까요? AZ900에다 만들어 볼게요. 구독, 인터널 컨섬션이고요. 900 폴더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스토리지 이름은 YK 폴리시 테스트가 될 거고요. 한국 중부에만 만들게 할 거니까 한국 중부가 아닌 프랑스 중부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정책은 이 정책에 의해서 이 스토리지는 만들 수 없어야 돼요. 자, 다른 거 세팅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소스. 지금 리소스 배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만들었죠? 프랑스에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패 메시지를 보게 돼요. 배포가 실패했네. 라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YK 폴리시 테스트가 허용하지 않았대요. 왜 그런지 메시지를 좀 상세히 보면 허용되는 위치가 원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 중부에만 허용하도록 해놓고선 프랑스 남부에 리소스를 배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책에 의해서 제어가 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정책 만드는 거 테스트 해봤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권한을 주고 그리고 권한을 뺏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백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요. 알백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인증과 권한 관리는 누구와 같이 합니까?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랑 같이 해요. 구독에 아니면 리소스 그룹에 아니면 각각의 리소스에 이 알백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분화된 액세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죠. 구독에 어떤 사용자를 들였다 하더라도 특정 리소스 그룹에는 그 사용자가 들어올 수 없게끔 막을 수가 있고요. 리소스 그룹에는 허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특정 리소스는 사용할 수 없게끔 하시는 것을 다 이 알백을 통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털 리소스로 접근을 허용하고 거부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잠깐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홈에 가셔서요. 우리 만든 이 VM 한번 볼게요. YK VM 가셔서 리소스죠. 이 리소스에 가서 액세스 제어라고 하는 IAM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리소스 제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액세스 권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역할을 할당하고 역할을 거부하고 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여자로 있는 분들을 삭제를 해서 지금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 소유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추가해서 역할 할당을 누르시면 많은 역할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역할들을 각각 이 리소스 자체에다 설정하실 수도 있고 리소스 그룹단에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잠금이에요.
우리가 온프리미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서버 관리자의 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네, 야근하다가 너무 졸려서 내 노트북 전원은 내리는 줄 알고 리모트 데스크탑으로 들어간 서버에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버린다거나 셧다운을 눌러서 서버를 꺼버리거나 이런 건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온프리미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실수는 서버를 중지시키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우리가 어떤 실수가 할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는 UI를 통해서 클릭만으로 리소스를 생성하고 리소스를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피곤하고 야근을 하다가 뭔가 한번 클릭하고 예스를 눌렀어요. 그 순간 실수로 리소스를 삭제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아예 삭제될 수 있어요. 서버가 아예 날아갈 수가 있어요. 심각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저상에서는 그 리소스들의 잠금을 거는 것을 기능상으로 제공을 해줘요. cannot delete.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잠금. 그쵸? 읽기와 업데이트는 가능하지만 삭제할 수는 없게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read only. 읽기만 가능하고 업데이트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되게끔 하는 잠금이 있어요. 그래서 포털에서 이 잠금을 걸어 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수로 삭제 버튼을 누르셔도 그 서버가 통째로 날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실제로 기술지원센터에 제가 실수로 VM을 삭제했는데 다시 살릴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잠금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잠금 보이시죠? 여기에 가서 잠금을 걸어두시면 이 VM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딜리트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죠? 잠금 유형을 선택해서 읽기만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설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 다룰 내용은 애저 블루프린트예요. 블루프린트라는 이름에서 어떤 감이 오시나요? 큰 그림이죠, 큰 그림. 옆 팀에서 IoT 프로젝트를 애저 기반으로 했대요. 6개월 넘게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긴 기간 동안 만들어낸 어떤 산출물이 있겠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애저 리소스들에 대한 정의가 있겠죠. 어떤 컴포넌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아키텍처 같은 거. 그죠? 두 번째 뭐가 있겠죠? 리소스를 다 만들고 배포한 다음에 보안 감사 보통 받으시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런 것들은 꼭 구현되어 있어야 해 라는 보안팀의 보안 감사를 받으실 텐데 그때 적용할 수 있는 폴리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그 산출물을 받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IoT 프로젝트는 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맞춰야 되는 보안 요소들은 이전 팀에 있는 산출물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보통 이런 걸 어떻게 하나요? 문서화해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애저에서는 ARM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ARM 템플릿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리소스를 그대로 내려받아서 파라메타만 좀 바꿔서 다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블루프린트예요. 블루프린트는 뭐냐? 리소스, 애저상의 리소스, 그리고 정책을 즉시 재생성할 수 있도록 재사용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리소스뿐만이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어떤 리소스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정의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리소스는 ARM 템플릿으로 하겠죠. 아니면 리소스 그룹에 대한 정의라든지 아니면 폴리시, 권한관리, 역할 이 관련된 것들을 다 미리 정의를 해놓고요. 버저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뀔 때마다 버전 1, 버전 2, 버전 3 그리고 이 버저닝 된 것을 할당해서 배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내가 운영하고 하는 이게 어느 블루프린트 템플릿 버전으로부터 왔는지를 트래킹하실 수가 있죠. 문서로 하시게 되면 이게 중앙 관리가 되지 않고 버저닝이 잘 어려워서 실제로 끝에 배포된 버전이 어떤 버전의 문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추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애저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려요. 네, 지금까지 애저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실 수 있는 거버넌스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번째 레슨에서는요, 애저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이 태그예요. 우리 태그 어디서 많이 봤죠? 매번 리소스를 만들 때마다 리소스 만드는 마지막 탭에 태그가 있었어요. 검토하고 만들기 전에 태그가 존재했어요. 태그가 뭐였죠? 그 리소스를 만든 오너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환경에 대한 정보를 마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SNS를 할 때, 사진을 올릴 때, 그쵸? 보통 태깅을 하죠. 언제, 뭐가 어땠다, 뭐 이런 것들. 그와 동일하게 애저상에서 리소스를 만들 때 리소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설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바로 이 태그를 통해서. 태그는 키, 그리고 값으로 이루어져요. 여기 보시면 오너는 조구, 디파트먼트는 마케팅이고, 인바이러먼트는 프로덕션이다. 이런 키랑 값의 쌍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태그는 언제 사용하나요? 두 번째 모듈에서 구독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 구독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독은 과금, 비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같은 버짓을 가지고 있지 않은 두 프로젝트가 같은 구독을 사용을 하면 매달 누가 얼마 썼니를 가지고 실갱이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태그라는 걸 사용하시게 되면 두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한 구독에서 운영하더라도 각 리소스별로 나눠서 얼마 정도 나왔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태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피보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월별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 비용 엑셀 리포트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태그 정보를 기반으로 예를 들면 태그에 프로젝트, 그리고 여기는 프로젝트 이름을 주는 거예요. 1번 프로젝트, 2번 프로젝트. 그래서 이 프로젝트 키 값을 기준으로 1번인지 2번인지 나눠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쉽게 금액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태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모니터링. 가장 중요한 애저상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는 애저 모니터예요.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웹만 사용을 해도 모니터링 솔루션은 필요해요. 그렇죠? 애저 모니터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 프리미스 환경까지 같이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과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려요. 크게 애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리소스 생성, 수정 관련된 걸 보는 건 애저 액티비티 로그고요. 리소스 안에서의 성능이라든지 사용 관련된 내용을 측정하는 건 매트릭스죠. 자, 애저 모니터는 큰 엄브렐라,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죠? 애저 모니터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는 뭐가 있을까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웹앱이라든지 뭐 파스라든지 파스DB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아스 형태의 VM의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게스트OS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로그들, 아니면 애저 전반적인 리소스들, 서브스크립션 관련된 오퍼레이션, 디렉토리, 테넌트 관련된 오퍼레이션들의 로그들을,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매트릭스와 로그DB로 가지고 있죠. 중앙에 저장을 해요. 이게 보통 스토리지 어카운트가 되겠죠.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대시보드 형태라든지 BI 리포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한번 쿼리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로그 어널리틱스 같은 걸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정한 임계치에 넘어가면 얼럿을 주겠다라든지 다른 어플리케이션하고 통합하는 기능도 애저 모니터에서는 제공을 해드려요. 자, 그러면 애저 모니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모니터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렇죠? 처음에 나오는 모니터를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애저 포털에서 모니터 서비스를 선택하면 나오는 화면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매트릭스 모니터링 및 시각화, 그렇죠? 모니터링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로그를 분석하고 쿼리할 수 있는 거. 내가 정한 임계치 기준으로 경고를 보내준다든지 그 임계치에 다다르면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 왼쪽 편에 인사이트라는 부분을 보시면 각 어플리케이션 혹은 VM 그리고 스토리지별로 로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버추얼 머신 눌러볼게요. 저는 아무것도 가상 머신 만들 때 로그를 남기지 않았어요. 데모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가 않죠. 만약에 로그가 잘 남아있다 라고 하면 저희 데모 사이트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데모 사이트가 열리는 동안 자, 애저 모니터에서 우리가 로그를 정상적으로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로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로그를 분석해 볼 수도 있어요. 네, 여기는 데모 로그들을 이미 수집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쿼리를 좀 볼게요. 많이 사용되는 OD 쿼리, 뭐 최근 50개의 로그를 봐라. 이런 로그 쿼리를 한번 수행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수집하고 있는 로그들에서 그 중에서도 애저 액티비티, 애저상에서 일어난 모든 액티비티들에 대한 것 중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시간 기반으로 50개의 액티비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오퍼레이션 스테이터스라는 걸 누르게 되면 그죠? 액티비티 중에서 지금 수행되고 있는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상태 정보를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애저 모니터를 통해서 로그를 드릴 다운해서 분석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본 기능은 서비스 헬스예요. 서비스 헬스라고 되어 있죠.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애저 스테이터스는 퍼블릭 포털이에요. 애저 스테이터스라는 포털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가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58개의 리전에 대해서 모든 서비스의 대략적인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 회사의 DNS가 안 돼요. 이게 나만의 문제인 건가? 애저상에서 운영하는 나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애저 서비스가 영향도가 있나 없나? 이런 걸 보시려면 애저 스테이터스 쪽을 보시면 되고요. 내가 배포한 리소스들의 상세 상황을 보시려고 하면 서비스 헬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서비스 헬스에서 각각의 리소스들 상태를 보려면 리소스 헬스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포털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오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애저 모니터에 가시면 여기 이렇게 서비스 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헬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서비스 헬스는 내가 애저상에서 배포한 모든 구독의 모든 리소스들에 대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구독은 10개인데, 그죠? 지역을 그 중에서 한국 쪽만 좀 한국 리소스만 좀 볼까요? 한국, 중부, 남부 리소스를 선택을 했어요. 서비스 쪽에서는요. 모든 걸 다 보지 않고요. 저는 버추얼 머신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전히 제 VM에서는 아직 서비스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리소스가 확인이 되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리소스 상태라고 해서 서비스 상태 옆에 이 리소스 상태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서비스는 서비스 헬스를 통해서 보시고요. 리소스 헬스를 눌러서 디테일한 각각의 리소스들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애저 데이터, 앱 서비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올 거예요. 그 각각의 리소스가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레슨이에요. 6번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규정 준수, 그리고 표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고 애저 플랫폼을 설계했다고 말씀드렸죠? 보안이죠. 그러다 보니 이 보안적인 요소를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규정, 요구사항들에 맞게끔 검증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보다 가장 포괄적인 컴플라이언스 오퍼링, 규정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거로는 형법에 관한 거죠. CJIS라고 미국 형법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고요. 아니면 건강 쪽에 관련된 히파라는 규정도 있어요. 히파 규정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CSA 스타라든지 ISO,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O 인증이라든지 GDPR, 유럽 쪽 개인정보 요구사항이죠. 아니면 미국의 NIST라는 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규정이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애저는 기본적으로 90개 이상의 규정을 만족하고 있어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ISO라든지 CSA 스타 같은 것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 정부에서 요구하는 CJIS, 아까 그 크리미널 형법 관련된 거였죠. 그것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FED, RAMP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NIST 쪽 요구사항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여기 보시면 한국의 ISMS, 그쵸? 여기 보이시나요? 한국의 ISMS, 그죠? 여기 인증도 받았어요. 그리고 산업별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가 있을까요? 그죠? 히파, 여기 보시죠? 건강 관련된 거는 뭐 히파 인증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 지역이라든지 산업별로 요구하는 부분들을 만족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라이버시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포털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제공을 해줘요. 자, 어떤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스테이트먼트 사이트를 통해서 공지가 돼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제품 전체에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규정, 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보려면 여러분이 신뢰센터, 트러스트 센터라고 하는 곳을 방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뒤에서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신뢰 포털이라고 해서 서비스 트러스트 포털이 있습니다. 트러스트 센터가 전반적인 보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면 서비스 신뢰 포털에서는 우리가 받은 각종 규정이라든지 준수 관련된 문서, 문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사의 보안팀에 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ISO 관련된 인증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ISMS 관련된 인증을 어떻게 받았는지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 트러스트 포털에 방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서비스 트러스트 포털 안에 규정 준수 관리자라고 해서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책 만든 것들 기준으로, 전체 정책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트래킹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털을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기치들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자, 전체 보안 센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트러스트 센터 볼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트러스트 센터 포털이에요. 뭐가 있죠? 보안,
그죠? 개인정보, 그리고 어떤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규정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각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도 있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그죠? 애저 트러스트 센터예요. 자, 애저 트러스트 포털을 가시면요. STP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신뢰, 보안 및 규정 준수 기반 위에 구축한 애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안 문서, 어떤 뭐 감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쭉 내려서 보시면 감사 보고서, 그렇죠? ISO 27001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상세한 내용들을 정보를 보시려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서비스 트러스트 포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애저 리전 중에서요, 좀 독특한 기능을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 리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애저 거버먼트 서비스예요. 미국에서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인 애저를 약간 프라이빗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애저와는 별도 인스턴스예요. 하지만 애저의 기능들이 다 녹아져 있겠죠. 별도 인스턴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미국 정부 이외에 리소스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가 돼요. 미 정부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심사를 받은 공인된 직원, 미 정부 관련자겠죠? 만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소스를 배포할 때 미국 정부 리전은 우리 포털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비슷하게 중국도, 애저 차이나도 별도로 분리된 인스턴스예요. 이거는 중국 자체의 정부의 요구사항, 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중국에 있는 21비아넷이라는 업체, 수탁업자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해요. 포털은 분리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중국 쪽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중국 쪽에서 뭔가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시면 네, 여러분들 중국 쪽 리소스를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분리되었다. 중국 쪽 정부의 요구사항, 법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세 번째 모듈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아이덴티티 서비스, 그리고 기타 보안 솔루션,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연습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예요. IP 주소를 기반으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두 개가 떠오르죠? 근데 답안지에는 하나밖에 예시가 없어요. 예, 파이어월이죠. NSG도 IP 기반으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예요. 전체 인증에 암호와 보안 질문, 뭐 암호 외에도 또 다른 질문을 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애저 AD의 그렇죠. 멀티 팩터 오센티케이션 기능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애저 버추얼 네트워크에서 내부에서 트래픽을 필터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예요. 그쵸? 파이어월도 버추얼 네트워크가 가능하고요. 네트워크 시큐리티도 가능한데 뭐가 정답일까요? 네, 네트워크 시큐리티예요. 왜냐? 내부. Vnet 내부에서 트래픽을 필터링한다라는 거예요. 파이어월은 뭐라고 했죠? 조금 더 넓은 범위, 정문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터넷 트래픽을 감지하거나 그럴 경우에 사용이 되겠죠. 자, 네 번째 문제예요. 애저상에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암호를 저장하고 중앙에서 관리해주는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2번 키볼트 기능이에요.
5번째입니다. 네, 게시된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때 사용해야 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뭘까요? 그렇죠. 애저 서비스 트러스트 포털에 가야 감사라든지 각종 규정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서비스 헬스는 애저의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이죠. 6번 문제입니다. 리소스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플랜드, 계획된 유지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애저 리소스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라든지 메인터넌스 플랜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는 애저 서비스 헬스죠. 7번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처리하는 개인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프라이버시 스테이트먼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8번째 문제예요. 청구를 위해서 리소스에 태그를 지정해서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청구할 때 불리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태그 기능을 강제화하고 싶다는 질문이에요.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뭘까요? 정책을 강제로 내리고 싶어요. 그렇죠? 애저 폴리시예요. 9번째 문제입니다. 네, 조직의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애저의 리소스 서비스 중에서 반복 가능하게 집합을 정의하는 거. 한번 한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저장해 놓고 정책이라든지 보안 관련된 설정을 반복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는 뭘까요? 그렇죠? 애저 블루프린트예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용자에게 꼭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려고 해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라고 해서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RBAC이라고 했죠. 포털에서는 IAM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이 RBAC 기능을 설정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3번째 모듈의 복습 문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3번째 모듈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및 신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4번째 모듈에서는요, 가격 책정 및 기술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